ANC 온누리교회 금요 월십 우리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달 특별 세미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귀한 우리 교수님 모시고 특별히 미디어 중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 관심 있어 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금요 월십 또 특별 세미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절 잔치의 현장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 ANC 온누리교회 귀한 교수님들 또 강사분들 보내주셔서 한 주 한 주 생명의 꼴로 먹여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미디어 중독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귀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찬양으로 선포하며 오늘 금요 워십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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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녀를 누가 지킬까요? 누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부모일까요? 선생일까요? 친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아 딸아,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단다. 바로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분이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마지막 날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2세들, 우리 젊은이들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누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또한 친구들이 지킬 수 없습니다. 선생들이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마음껏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 2세 자녀들인데 그들의 출입을 특별히 지켜주시길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늘 귀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29장 15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이렇게 두 구절 짧은 말씀인데 우리 연결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잠언 29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우리 세미나 시간에는 김경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미주 한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 심리학과 디렉터로 계시고요. 우리 이웃교회죠. 충영 선교교회의 가정사역 지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유명한 풀러 신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으셨고요. 임상 심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총신대학원에서 신학을 하셨고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3년 전에 우리 ANBC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또 귀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디어 중독에서 자녀를 살리는 길이란 아주 중요한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또 자녀를 둔 그러한 친구분들이나 성도님들 계시면 전화하셔서 함께 이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또 권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경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미디어 중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강의를 세 파트로 나눈다면요. 첫 번째 파트는 작년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미디어에 얼마큼 많이 노출되게 만들었는가 하는 그러한 현실을 좀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어떻게 우리 가정이 미디어의 노출에 얼마큼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그런 현실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캐나다에서 작년에 캐나다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사 기간이 2000년 5월 달에 2주 동안 이렇게 캐나다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코비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하는 그런 영향들을 파악을 했더니 자녀의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이 나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또는 부모님이 이 코비드 19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았고요.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로 인해서 분리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자녀 교육에 이런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한 것 때문에 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했다고 그러고요. 또 경제적인 직업을 잃게 되고 쉬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염려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감사하죠. 49.7%의 부모님들이 이 코비드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과의 친밀감이 증가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가구의 절반은 오히려 이 코비드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44.3%의 부모님들은 그 중에서 여성이 더 높아요. 48.8%. 그러니까 아까 49.7%의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오히려 더 친밀하게 되었는데 그 나머지 절반의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가 18세 이하인 그런 자녀를 둔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디비도스, 코디볼스, 코디볼스인데요. 코비드로 인한 가정의 이혼율이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용어가 이제 코비디보스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가 이제 생긴 건데요. 자, 이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들이 다툼이 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들이 이제 자녀 양육이나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가정 폭력 등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이혼율이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 잠깐 꺼졌었는데요. 홍콩의 이혼 그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로펌에서 발표한 그 건수가 같은 시기 작년보다 2019년보다 2020년도에 그 이혼 의뢰하는 그런 그 건수가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그런 건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LA에 있는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2011년 3월 15일에 발표 자료예요.
2020년에 가장 많은 상담 의뢰 건수가 부부 파트너 갈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년 올해 3월 달에 발표한 자료인데 작년에 근데 그 2년 전서부터는 가정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그런 주제가 1등이 뭐였냐? 1등이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의뢰하는 게 1등이었는데 연속 2년 동안. 근데 작년에는 이것을 제치고 부부 문제, 파트너 문제, 갈등 이것으로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부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것이 힘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난 영향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녀들과 우리 어른들이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닐슨 미국의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연구 자료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3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자료가 이게 CTV라고 그래가지고 커넥티드 TV, 테레비로 인터넷이 연결된 그러한 TV를 본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월 달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는 2.7 빌리언 아워스, 그러니까 27억 시간이죠. 27억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9억 시간 그랬는데 갑자기 코비드가 터진 3월 둘째 주 이후에 시간이 어떻게 증가되냐 하면은 38억 시간, 그죠? 39억 시간 이렇게 갑자기 한 주 사이에 10억 시간이라고 하는 테레비에 노출된 미디어에 노출된 그러니까 그냥 공중파 테레비도 아니고요. 인터넷에 연결된 테레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일주일 만에 이 미국에서 10억 시간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사람들이 테레비를 보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그 스트리밍하는 컨텐츠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작년에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았던 드라마는 뭘까요? 미국에서. 여기 보니까 오자크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1등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무려 5억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자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사람이 소비한 시간이 무려 5억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어른들이 봤겠죠, 그죠? 자,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라운 거예요. 자, 영화로서는 이건 드라마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오자크는 편수가 30편짜리예요. 30편짜리. 그러니까 30편을 다 본 사람들이 5억 시간을 소비했는데 그 다음 거는 무비예요. 무비, 영화, 단편 무비죠. 단편 무비 중에서 1위가 뭐였냐면은 프로즌 2예요. 프로즌 2. 근데 그 시간이 무려 몇 시간이냐? 2.5억 시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프로즌 2를 누가 봤을까요? 40, 50대 어른들이 프로즌 2를 재미있게 그렇게 보았을까요? 재미 삼아서? 아니죠. 아이들이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그죠?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소스가 어디 있냐면 디즈니 플러스 그 인터넷이에요. 가장 많은 영화를 소비한 그 채널들은 다 조사해 보니까 하나 빼고 전부 다 디즈니였어요. 넷플릭스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넷플릭스가 보니까 3개 있네요. 10개 중에서 넷플릭스가 3개 있고 나머지 7개는 다 디즈니 플러스 무비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 프로즌 2, 모아나 또 뭐가 있나요? 알라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탑 10에 7개나 속해 있다고 하는 거죠. 단편 영화로.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이 미디어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통계 자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년에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소셜 미디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위터라는 것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그죠?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그다음에 뭐 미챗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냅챗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SNS, 소셜 미디어죠. 그런 것이 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갔어요. 그게 뭐냐면 틱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틱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른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틱톡이 얼마만큼 이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성장을 했는가 하면 정말 놀라운데요. 2020년 3월 달에 방문했던 사람이 12 밀리언이었어요. 12 밀리언. 근데요. 2020년 4월이 되면 코비드가 딱 터지고 났더니 이 숫자가 얼마가 증가하냐면 2 빌리언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예. 이 틱톡이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누가 하냐면요, 이 학교 같은 그런 리서치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마케팅을 연구하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더 팔까, 이거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요.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광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자, 2020년 5월달에 소셜 미디어 사용이 2019년도 예측하기를 2020년도에 6초 정도 사람들이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이 마케팅 회사에서. 근데 코비드가 올 줄 몰랐죠, 그죠?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6초 정도 에브리원 모든 사람이 다 6초 정도의 평균을 내면 평균을 내면 6초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비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전체 사람의 7분씩 전부 다 소셜 미디어 사용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소셜 미디어 사용 안 하는 사람들 다 평균을 냈더니 이런 거니까요. 이것을 산사를 해보니까 이게 하루에 1시간 22분을 모든 평균을 내면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저같이 안 하는 사람들도 평균을 내니까 1시간 22분이니까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3시간, 4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엄청난 사람들이 이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많이 소모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코비드 때문에 그런 영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케팅 연구 기관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72%가 이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했다고 그랬고, 또 43%는 자기 글을 직접 쓰는 이 포스팅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인스타그램이고요. 그리고 틱톡이 그다음 2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3위가 유튜브예요. 자, 근데요, 이게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의 경우는요, 이 소셜 미디어가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20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셜 미디어 사용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갑자기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셜 미디어가.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통계죠. 한국의 경우에는 유튜브가 이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단연코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2등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동영상 이용률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유튜브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들으니까 이 온누리 교회도 그 주일 예배나 이런 영상 콘텐츠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있는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서부터 모든 콘텐츠들이 다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유튜브를.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단연코 1등으로 많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저 위에 그래프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습을 하는데 책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읽고 동영상을 얼마나 보는지 그것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자료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책을 읽는 시간이 오전 9시서부터 뭐 1시, 2시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책으로 공부를 했겠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20년이 되면은 그 밑에는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그런 것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오전에 학생들이 이제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공부한다?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미디어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책을 읽는 시간이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1시간 20분이 감소되었다 그래요. 책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 20분이나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 그것을 무엇으로 공부한다?
미디어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굉장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시청각으로 공부를 하는 것하고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는 우리 두뇌 기능에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딥 리딩이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책을 읽는 경우에는 우리 두뇌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뇌가 계속해서 이제 발달을 하는데 시청각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몇 가지 기능밖에는 우리 두뇌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두뇌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청각으로 계속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을 하게 되면 책을 읽는 것보다 두뇌 발달에 훨씬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 가족에 미디어가 과다하게 노출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가 과다하게 노출되었을 때에 따르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은 가족 간의 갈등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많이 보니까 부모님들끼리도 채널에 갈등이 있고, 그죠? 아이들과도 갈등이 생기다고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엄마가 저쪽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러면 조용히 좀 해, 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건 좀 좋은 측면이죠, 그죠? 근데 게임을 해. 그러면 엄마가 너 지금 몇 시간인데 몇 시간째 지금 게임 하고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저 몇 시간 안 했어요. 엄마 왜 그래? 너무 과민 반응이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한 가족 간의 갈등이 미디어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를 보니까요. 자, 미디어 사용에 관해서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이거였어요. 학교 온라인 수업 전환 이후에 부모님과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로 갈등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자, 그랬더니 변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한 청소년이 76%죠. 76%는 학교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그 전이나 변함이 없다. 부모님과 갈등은 변함이 없다. 자, 근데 매우 갈등이 늘었다. 그리고 조금 갈등이 늘었다라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이 20%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갈등이 청소년들이 20%가 늘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20%밖에 안 되는데 뭐 생각보다 별로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코비드가 생기기 이전에 갈등이 부모님과의 갈등이 전혀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청소년 시기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20%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심각한 거예요. 갈등이 변화가 없다라고 대답한 76%의 그 중에 많은 청소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님들과 갈등이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20%가 더 증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때문에 얼만큼 가족 간의 갈등이, 청소년들과 자녀와의 갈등이 얼만큼 심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미디어 노출, 과다 노출에 따른 그런 피해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업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발달상의 저해. 그죠? 학업을 열심히 책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학업이 좀 뒤처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신체적인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 있다 보니까, 그죠? 예, 저도 항상 고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항상 고개 좀 똑바로 좀 하고 하라고, 목이 기역자가 됐다고 막 이렇게 이제 저한테 주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텔레비 앞에 앉아 있을 때 목이 이렇게 이제 굳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스크린을 보다 보면은 시력이 저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신체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 건강에서도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그 게임 같은 거 게임 머니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그죠? 그리고 뭐 서브스크립션 같은 거, 넷플릭스 서브스크립션 할 때 돈 내야 되고, 유튜브도 광고 안 보려면 돈 내야 되고, 그죠? 예, 이런 것들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대인관계에서 어떤 그런 발달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과도한 사용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는, 이게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불법 도박이라든지 또 유해 매체라든지 사이버 불링, 이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연구를 했더니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이 인터넷을 하다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하는 그 비율을 봤을 때 이전에는 19%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48%라고 하는 3배 정도가 그냥 껑충 뛴 그러한 사이버 폭력을 당한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미디어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하고 게임 중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본 후에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요,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 리서치예요. 그래서 이게 매년 만 가구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 면접 조사를 하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조사를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리고 10,000명이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가 방대한 아주 그런 굉장히 정확한 그런 연구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 보니까 스마트폰을 과의존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23.3%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작년보다 거의 3%나 증가한 그러한 숫자가 인터넷 과의존, 그런 위험군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더 진하게 4.0%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는 중독 수준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19.3%가 위험 성향이 있는 고위험군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스마트폰에 그런 과의존하는 그런 위험군을 조사했을 때 이것을 연령별로 이제 조사를 따로 해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중학생의 경우는 무려 39.6%나 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주의를 갖게 되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다른 연령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룹은 중학생들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 스마트폰의 중독을 조심해야 되는 그 그룹은 바로 중학생 자녀를 둔 그런 가정이 가장 스마트폰에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존군하고 일반인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샘플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예절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예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스마트폰을 과의존하는 그 그룹은 정상인들보다 10%나 적은 비율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행의 이동 시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과의존하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보다 10%나 더 응답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까운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일반인보다는 더 낮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의존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그 다음 이 자료는 뭐냐면요. 부모님 중에 스마트폰 그런 과의존의 위험성이 있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정상인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자,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경우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그런 그룹의 경우에 유아의 경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유아의 경우죠. 자, 유아의 경우는 25.4%가 위험한 거죠, 그죠?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예요. 그러니까 아동의 경우, 유아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의존할 그런 가정에서는 일반인들보다 자녀가 스마트폰에 의존할 확률이 5%가 정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근데 그 옆에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청소년인 경우에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해당하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그죠? 47.8%의 청소년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그런 부모님을 둔 청소년의 절반은 그 청소년도 스마트폰에 똑같이 과의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계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먼저 자녀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청소년들 시기가 됐을 때는 그만큼 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더 많이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오래전부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히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 청소년 때는, 유아기 때는 2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청소년이 되니까 2배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하니까 이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그렇게 미디어의,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유아동 그리고 청소년 성인들을 그럼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어떤 문항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을 측정을 했는가 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따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통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유아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채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측정 도구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역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요, 1점부터 4점까지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예요. 1점은 전혀 아니다, 2점은 아니다, 3점은 그렇다, 4점은 매우 그렇다예요. 자,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요 경우에는, 유아동의 경우에는 거꾸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1번, 2번, 3번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잘 따른다 하면 4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아주 잘 따르면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따른다 그러면 2점이 되고, 잘 못 따른다 그러면 3점이 되고, 아주 잘 못 따른다 그러면 4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화면에 저쪽에 보니까, 이제 방송 화면에 보니까 잘려가지고 제 얼굴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잘 나오네요. 자, 잠시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9문제니까요.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만 거꾸로 채점을 해보시고 자기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4번부터 9번까지는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제가 한 1, 2분 정도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느 정도 계산이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채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채점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점 이상이다. 우리 자녀가 이 9가지 문제 중에서 28점 이상이다. 그러면 심각한 고위험군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점부터 24점까지는 이게 위험군이구나, 우리 아이는 위험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24점부터 27점까지는. 그리고 23점 이하는 우리 아이는 괜찮구나, 아직 괜찮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 청소년과 성인형이에요. 청소년과 성인형은 역채점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10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성인이시니까 한번 문제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얼만큼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10문제 한번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네, 어느 정도 계산이 되셨나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채점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인 경우하고 어른하고 노인하고 조금 점수 분포가 틀리거든요. 청소년의 경우에는요, 31점 이상이면은 고위험군이에요. 31점 이상이. 그리고 30점에서부터 23점부터 30점까지는 주의군이죠. 잠재적인 위험군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잠재적인 위험군이죠. 23점부터 30점까지. 그리고 22점서부터는 정상이에요. 성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인들의 경우는 청소년보다 조금 점수 기준이 낮아서 29점 이상이면은 중독이에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죠. 29점 이상이면. 그리고 24점부터 28점까지가 과의존, 잠재적인 위험군이에요. 24점부터 28점까지. 그리고 23점 이하는 정상이죠. 그리고 60대 이상은요, 고위험군이 28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이에요.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군은 24점부터 27점까지 해당되면 잠재적인 위험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내가 중독이 얼마큼 됐는지 객관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슬라이드가 참 재미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스마트폰이 노예인가 주인인가 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막 시켜요. 충전시켜라. 그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할까요? 카톡 왔다 확인해. 막 이렇게 스마트폰이 우리를 주인처럼 막 이렇게 부리고 있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게 되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면요, 유아, 청소년, 성인들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인하고 과의존하는 그런 군을 비교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냐 했을 때 저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죠. 전부 다 게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과의존하는 그룹하고 일반인의 그룹은 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10% 이상 차이 나는 게 전부 다 게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주제를 약간 스마트폰에서 게임 쪽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이 비디오 게임은 뭐 컴퓨터 온라인 게임인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위, 뭐 이런 게임을 다 이제 통틀어서 이제 비디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 70%의 남자 청년들이 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90%의 남자 티네이저들은 전부 다
이 비디오 게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디오 게임에는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위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티네이저들은 다 이 비디오 게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비디오 게임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냐?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딸아이한테 옛날에 생일 선물로 사준 뉴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교육용 게임이 있어요. 뇌를 발달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게임으로 하는 그런 스마트폰 앱이에요. 뉴로네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뉴로네이션을 치시면 그 게임을 다운받아서 무료로 조금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뇌가 좋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친사회성을 발달시켜 주죠.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분 조절을 도와주죠. 그래서 게임을 하면 일단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조절을 해주고, 또 하나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은 치료용으로도 이 게임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DA에서 작년 6월 달에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나 승인해 줬는데 엔데버 RX라고 하는 이 게임을 FDA에서 ADHD 치료용 게임으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ADHD를 치료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연구했었던 카그메드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ADHD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게임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측면은 이 많은 게임들이 공격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이 게임을 하게 되면 늘상 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드샷이라는 말이 있어요. 헤드샷. 헤드샷은 이렇게 적 같은 그런 괴물 같은 거에 머리를 쏴서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터지죠. 그러면 피도 나고 목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한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게임에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헤드샷이라는 용어가 그냥 일상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한테. 그죠? 그리고 왕따나 뭐 성추행이나 신체적 운동 대신에 이 스크린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 그리고 중요하게 중독의 문제가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요, 이 게이밍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 병이 새로 이 WHO에서 2019년도에 이것을 병명으로 확실하게 진단명으로 등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5월 25일 날 WHO 총회에서요,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ICD-11이라고 하는 그 진단명을 적어놓은 코드명이 있는 그런 통계 편람이에요. 여기에 이 게이밍 디스오더를 정식 질병명으로 등재를 하는 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2022년 내년이죠. 내년부터 이 게이밍 디스오더는 공식적인 진단명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진단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도 뭐 의료보험 같은 거에 적용을 할 수가 없죠. 병이 아니니까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병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만큼 이 게임 장애가 이제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게임 장애의 진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1년 동안, 최소 1년 동안에 이 게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이 저하가 됐다. 그리고 다른 생활의 흥미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한다. 1년 동안 기간에. 그죠? 그리고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용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면 요 세 가지 기준을 1년 동안의 기간에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만족을 시키면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 얘는 게임 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ICD라고 하는 유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통계 편람인데요. 미국에서는 DSM-5라고 하는 그런 진단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 이것이 공식적으로 게이밍 장애가 공식적으로 병명으로 진단이 내려지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는. 자, 근데 2014년도에 이 DSM-5라고 하는 것이 개정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인터넷 게임 장애가 리서치를 많이 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야 될 그러한 요주의의 인물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책에 실었어요. 그러면서 9가지 이 인터넷 게임 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기준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에 해당이 되면 이것을 인터넷 게임 장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인터넷 게임에 너무 집착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막 하니까 시간 관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인 뭐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인터넷을 하지 않게 되면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안전불전 못하고 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 5분만 게임을 즐겨도 재밌었는데 이제 나중 가면 30분, 1시간이 돼도 재밌지가 않아요. 더 많이 해야 재밌죠. 그것이 이제 내성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게임 사용을 조절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이게 노력이 실패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터넷 게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사용을 할 때 그때만 즐기고 흥미나 기존의 취미 그리고 놀이 같은 기존에 재밌었던 것들을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가지 기준이고, 그 다음에 불쾌한 감정에서 도피하거나 그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을 하게 된다. 그죠?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러면 뭘 해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분을 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재밌는데요. 가족이나 치료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어. 근데 실제로는 3시간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게임하려고. 그죠? 나 숙제 다 했어, 엄마. 이제 나 이제 게임해도 되지? 실제는 숙제 안 한 거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요한 대인관계나 일, 학업이나 직업적인 그런 기회가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위태롭게 되거나 상실된다.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학업이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직장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와, 우리 애가 이거 분명히 이거 인터넷 중독이야, 게임 중독이야, 막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요 마지막이에요. 일상생활의 기능이 제대로 펑션을 못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막 하루에 몇 시간 해요. 근데 애가 성적이 너무 좋아. 엄마 말씀도 잘 듣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 근데 게임을 좋아해, 많이 해. 그러면 걔가 중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걸 꼭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게임, 스마트폰 조금만 많이 해도 얘가 중독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학업 성적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기능의 저하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것이 중독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게임을 많이 한다, 그것만 가지고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을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완전 그냥 블레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부모님으로서 왜 청소년들이 게임에 그렇게 빠져드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게임에 심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일시적인 탈출이에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일시적인 탈출을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좀 머리식히기 위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되면 간단히 일상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게임들이 사회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혼자 하는 게임도 있지만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게임을 하게 돼요. 한 팀이 뭐 4명씩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저쪽 4명하고 우리 4명하고 같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회성을 거기에다 가미를 시켜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페이스북 같은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것에 연동이 되게 해가지고 막 그날의 퍼포먼스를 막 이렇게 보여줘요. 성취가 얼마큼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에 심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게임은 미션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가 있고, 그래서 한 스테이지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스테이지가 나오고 더 어려운 미션이 이제 있고, 그러면 그 미션을 클리어하면은 보상을 주죠. 게임 머니를 준다든지 좋은 아이템을 준다든지 하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게임들은 끊임없이 피드백을 줘요. 바로 잘못하면 페일, 미션 페일드 하고서 그게 빨갛게 이렇게 화면에 딱 등장을 하고, 아니면 미션 컴플리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폭죽 펑펑 터지고, 그 다음에 무슨 아이템을 획득하였습니다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들이 게임에 심취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배경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디어 중독을 위해서 성경적인 해결책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뭐냐? 잠언 29장 15절이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채찍과 꾸지람,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 임의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나이가 어릴 때는 채찍, 꾸지람 이런 것들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나이가 어릴수록 이렇게 때리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3세가 넘어가고 이제 5세가 되면 이런 때리는 것은 이제 효과가 더 덜하죠. 이런 것들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래서 임의로 하게 해서는 아이들을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하게 하고 아이들 마음대로 게임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있었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에도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2부 예배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복도를 지나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어린이 예배는 3부 예배이기 때문에 11시 반 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찍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 2부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복도에 조용히 앉아서 다 뭐 하고 있냐면 아이패드 가지고 다 게임해요.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다 게임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은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은 거기서 아이패드랑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임의로 행하게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는 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아버지들이 특별히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미디어 사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통제를 해야 돼요, 그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서 통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이들이 이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확 넘어가지고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냥 모니터를 부셔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이놈의 자식을 그냥 내가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모니터를 부셔버렸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못하는 이 컴퓨터 게임을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저 대신 이렇게 모니터를 부셔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냐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화가 아이들이 머리끝까지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냐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원리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중독에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중독 치료센터에서 주로 인턴십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된 그런 분들은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들과의 그런 갈등,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중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막 화나게 하고 과도하게 통제하고 이해 못 해주고 들어주지 않고, 그죠?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가,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을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자녀들을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지 않게 돕는 법이다. 자, 첫 번째는 자녀들 앞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라. 부모님들이 먼저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막 스마트폰 하면서 야, 너 그 스마트폰 너무 오래 하잖아. 빨리 집어넣어. 이리 와. 압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특별히 더 어린 자녀일수록 스마트폰 사용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을 대체할 다른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스마트폰 하는 것 말고 뭐 다른 대안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그런 다른 활동들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요, 그죠? 예.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들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서 엄격한 규칙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문제가 뭐냐면 요새 수업을 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독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예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게 된다. 무슨 벤조다이아제핀 중독이 돼서 치료를 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디톡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에서 그 독을 완전히 빼내는 작업을 해요. 약을 먹고 하면서 의사가 와치하면서 디톡시피케이션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중독 치료의 출발점인데 이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최소한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주말 같은 때는 조금 이렇게 풀어주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미니멈 학교 숙제 체크하고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일, 숙제 같은 거 의논해야 되고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고 그 대신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해도 괜찮아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이 좋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1시간씩 이렇게 해준다. 이것보다는 아주 조금씩 사용하게 해주고 주말에 많이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꾸준히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끔가다 오케이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중독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식사만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해야 된다. 요새 이제 저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없을 때는 이제 뉴스를 이제 유튜브에서 뉴스 같은 거 이제 틀어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청소년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자랄 때 식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뇌 발달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음식의 맛을 보죠, 그렇죠? 냄새를 맡죠, 비주얼을 보죠. 다양한 음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했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그 고구마 같은 거 이름은 잘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음식만 이렇게 익혀 먹는 그런 부족들 있잖아요. 매 주식이 그런 거란 말이죠. 다른 반찬 없이 이런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반찬이 있는, 그죠? 그런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뇌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두뇌가 잘 발달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음미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면서 밥을 먹잖아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눈만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두뇌 발달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는 식사만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부터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은 정해진 시간에 자도록 해야 된다. 스마트폰 하다 보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아들이 하다가 졸리면 그때 자고 막 이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잠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KBS 시사기획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요, 이 일산의 덕양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제를 받아가지고 70일 동안 이 스마트폰 사용 절제하는 그런 훈련하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대신에 폴더폰 있죠, 이렇게 접는 거, 그거 주고 거의 꼭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을 금식을 시킨 거예요. 70일 동안. 그것을 이제 연구를 했더니 70일 만에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이 향상된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도한 실험을 진행한 김은주 박사님이 왜 아이들이 주의 집중력이 증가했을까? 이제 과학자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수님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니까요,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이 증가했대요. 할 일이 없어. 스마트폰 안 하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일찍 자는 거예요. 그 계산이 평균 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2시간씩 잠을 더 자더라는 거죠. 그게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 이 두뇌 발달이 발달하면서 주의 집중력이 향상됐구나,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게임 중독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어떤 실행 방안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컴퓨터 앞에 앉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 임의로 행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임의로 행하지 않도록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게임에.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보는 거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아빠 나 이거 게임하는 것 좀 같이 볼래? 이렇게 자꾸 제안을 많이 해요. 같이 봐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부모님의 관심을 이렇게 보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 게임할 때 같이 옆에서 앉아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 그래, 너는 조용하게 게임해. 난 나 하고 싶은 거 할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임의로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유료 아이템 사용을 절대로 사주지 말아야 된다. 자, 유료 아이템은요, 이 게임을 수월하게 풀어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좋은 아이템을 산다든가 아니면 무슨 게임 머니를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스테이지를 뭐 빨리 클리어하게 해주는 뭐 이렇게 되면요, 게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쉽게 게임을 풀어가니까 더 재밌겠죠, 게임이. 그죠? 레벨이 팍팍팍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료 아이템을 절대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료 아이템은 결제는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게임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베스트 프리 PC 게임 in 2020.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거나 보신 거 있으신지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 제일 유명했던 그런 게임들 타이틀이에요. 10가지. 베스트 탑 10. 저는 1번 알았어요. 1번. 우리 아들이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번 폴트나이트라고 하는 지금 그 그림에 나오는 저 게임이에요. 이렇게 낙하산 타고 딱 착륙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막 싸우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게 작년에 1등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저 이름도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게임들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저 이거 알아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임인데 그 외에는 저도 뭐 잘 모르는 그런 게임들인데 아마 저도 게임을 옛날에 좋아했기 때문에 게임에 약간 관심이 있었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아마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모르실걸요, 아마. 그리고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베스트 모바일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베스트 탑 10이에요. 근데
진짜 저는 여기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저 진짜 몰랐어요. 예, 근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대학교 2학년인데 우리 아들이 너 여기서 몇 개 아냐? 3개 안 돼요. 3개. 예,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그 A3라고 하는 저 지금 그림에 보여주는 게요. 탑 1. 예, 작년에 제일 유명했던 모바일 PC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자녀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좀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야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하는지,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지 아이들하고 옆에 자리에 앉아서 좀 보시라 하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 일지를 쓰게 하는 게 참 좋아요. 게임 중독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아이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적게 하고요, 끝나는 시간을 적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게임을 막 즐기다 보면 어느새 2-3시간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게임을 할 때 이게 30분밖에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나 조금밖에 안 했어, 나 한 판밖에 안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확 지나간 거죠. 근데 그거를 정직하게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시간을 적게 해. 그래, 너 시간을 적어봐. 그러면 얼마나 네가 많이 하는지 한번 같이 보자 해가지고 적게 하면요, 아이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어웨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약간의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한다 싶으면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일지를 쓰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아까 스마트폰 얘기할 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매일 30분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90분이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일정한 시간을 계속 하는 것보다 왕창 몰아서 하는 게 더 게임 중독에 이르지 않는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컴퓨터를 끄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너 그거 지금 당장 안 꺼? 그러면 내가 끈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그러고서 그냥 게임 중간에 팍 꺼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화나고 울고 불고 하거든요. 왜? 아직 스테이지가 끝나지 않았어. 거의 막바지에 왔어.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데 그거를 그냥 부모님이 그것들 모르고 그냥 확 꺼버리고, 아니면 지금 친구랑 같이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중간에 갑자기 꺼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갑자기 게임 하다가 나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엄청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 아직 스테이지가 안 끝났구나. 언제쯤 끝날 것 같니? 한 10분이면 끝나요. 그래, 그러면 10분 있다가 네가 좀 껐으면 좋겠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끝나면 내 앞에서 네가 한번 컴퓨터로 스위치를 좀 꺼다오. 이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컴퓨터는 거실 등 부모님이 미치는 곳에 두어라. 그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홀로 버려두지 않도록. 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게임하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거 아이들이 혼자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게임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거실 같은 곳에 두고 그렇게 넓은 장소에서 그렇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컴퓨터 쉬는 날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아이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컴퓨터 쉬는 날을 하루 정도 정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성경에도 나왔지만 절대로 좀 화를 내지 좀 마시다, 그죠? 화를 심하게 야단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잘 듣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죠? 무조건 못하게 하면요, 더 아이들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나쁜 영향에 대해서 자꾸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내가 절제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육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는 임의로 행하여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래서 임의로 버려두지 않고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들, 꾸지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행복하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대화로 아이들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본을, 스마트폰을 부모님부터 절제하는 그런 본을, 이런 본을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우리 훌륭한 ANC 온누리교회 성도 부모님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는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 기기를 현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런 기기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생각났어요. 여러 가지 귀한 메시지 주셨는데 스마트폰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근사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접하게 해주십시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절제도 필요하고 자기 손으로 스스로 스마트폰 끄는 것도 참 좋은데 결국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는 것이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결단송인데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불러주면서 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세 번째 가정의 달 특별 우리 가정 세미나 또 이 포션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교수님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중독될 일이 참 많습니다. 20-30년 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보다도 지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악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통제해도 우리 자녀들은 이미 그러한 늪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도 그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의 독을 그들에게서 좀 빼달라고 뭔가 기도해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크신 더 재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스마트폰을 안 사용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그 외에 아름다운 이런 테크놀로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 세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스탑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자녀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들,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망은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야 우리가 변화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들은 아름다운 이러한 내용들을 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잘 사용하고 또 활용하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며 이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알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렇게 부족하지만 교회 같은 가정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어떤 중독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묶여 있는 마음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자녀를 향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연약한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모든 부모들 위해, 가정 위해, 그리고 주의 은혜를 힘입길 소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